최근 정부가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 과세에 대한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까지 이제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이 된다라면은 건보료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제도 시행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 전국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일단 정부가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소득으로 잡히진 않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보료 이제 부과 체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쉽게 세금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라는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되면은 근로소득이 발생이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소득, 그다음에 이자 배당소득과 같이 금융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나 아니면 이제 복권 당첨하면 뭐 기타 소득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소득을 한 번에 다 모아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최고 이제 누진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48%까지 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는 이 종합소득세에 같이 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그냥 과세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누진 적용이 안 되고 네. 해서 세부담이 적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건보료 부과를 할 때 이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는 거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소득 인정 기준을 훨씬 더 넓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를 조금은 더 많이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 입장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률이 훨씬 더 올라갔을 때가 있겠죠, 아무래도.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가장 좀 크게 타격을 입을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양자로서 이제 자녀 밑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돈은 안 내고 혜택만 보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은퇴하신 부모님들. 맞습니다. 예. 은퇴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어떤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드물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잡힌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가령 이제 연간 국민연금으로 약 한 1,200만 원 정도, 월간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IRP, 퇴직연금과 같이 이게 연간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배당이나 은행 이자처럼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자녀 보험 피부양자로서 들어가가지고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금융소득 1,000만 원이 이제 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고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속하기 때문에 부담률이 조금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안 내다가 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면은 실제 체감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추세 아니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노령층 인구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는 이에 따른 이제 사회적 문제도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에서 조금이라도 의료비 부담이라도 경감하고자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이고요. 사실 이제 건강보험이 자체가 사실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간의 얘기로는 뭐 제일 똑똑한 애들이 다 국세청 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자 이것도 건강보험도 당연히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기에는 힘들겠죠. 네. 아무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절세 전략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소득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네. 전문가들 중에 일부에서는 연금소득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좀 조언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노후 자금에 대한 대비를 정확하게 국가가 장려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혜택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과세라든지 아니면 저율의 과세, 특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세금을 더 낮추고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과하는 체계가 가장 많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그래도 연금소득으로 돌리시는 게 아무래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IRP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불리는데 네네. 연간 1,800만 원 납입 한도 금액까지 이제
세 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대신에 이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제 연금 소득세 명목으로 3.3에서 5.5%를 뗍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소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는 해당 사항은 없죠. 다만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예,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에 또 과세가 돼가지고 누진세로 적용받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러면 또 건보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절세를 있겠죠. 하려다가 더 세를 늘리는 맞습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1,200만 원 뭐 요 기준 외에도. 예, 이거 말고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출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예탁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 그다음에 뭐 수협이라든지 산림협동조합, 네. 농협 단위농협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이 어떻게 출자금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는 소규모의 이제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여기에서 이제 출자금 즉 이제 연간 1,000만 원 한도 출자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탁금 해서 이제 내가 정기 예금과 마찬가지예요. 돈을 맡겨두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이자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출자금은 연간 1,000만 원 한도, 그다음에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신 게 좋고 네. 이거는 이제 2021년도부터는 또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전에 미리 서두르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질 국채와 같이 해외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게 사실 브라질 국채라든지 해외 채권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챙기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기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세법에 보게 되면은 10년 이상 유지된 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라는 게 세법 항목에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간 납입한도 월마다 납입한도 150만 원, 그다음에 일시납 한 번은 내 목돈 내고 끝나는 일시납 같은 경우 1억 한도로 비과세가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요건들은 최대한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SA 얼마 전에 되게 큰 열풍이 네네. 있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과세 한도가 적용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원금이 투자한 혹은 이제 맡기는 원금에서 최고 200만 원 이자 소득까지만 투자 소득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과세가 되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과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상품들이 다 비과세 상품인데 예. 앞서서 지금 일부 상품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는 또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부터 분리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조합의 출자금이나 예탁금. 예, 그다음에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적용이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그러면 것 그 같습니다. 이전에 좀 가입을 하는 게 훨씬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밖에도 사실 이게 건강보험료 사실 내고 보장을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이왕이면 절세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요. 네. 혹시 이런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과세를 챙길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가 이런 비과세 금융 상품을 이제 접근을 할 때 어떤 그래도 가장 큰 포트폴리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뭐 IRP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금 저축과 같이 연말에 공제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 소득으로 세금을 일부 낸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건강보험료랑 상관은 없습니다. 단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납입하는 금액을 좀 더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1,200만 원 이하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보험 차익에 비과세해서 월 납입 금액 15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시납 금액으로서 1억 한도까지 비과세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은 뭐 챙기실 수 있을 때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언제 또 축소가 될지는 몰라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다 챙겼다라고 하면 해외 채권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키움에스 플래너 전국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